네, 안녕하십니까. 연료전지에 관련된 얘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진행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연료전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연료전지 사실은 이번 학기에 이번 이제 시간에 이제 진행될 내용들 이번 수업 전체에 진행될 내용들은 어, 진행될 내용들은 이제 주로 이제 PMFC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바로 이제 그 여기죠.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얼셀에 관련된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주로 얘네들은 이제 자동차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차용으로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인데 이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연료전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 연료전지의 종류 중에 그 중에서도 그 종류 중에서 이제 PMFC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연료전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거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료전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Types of Fuel Cell 이제 연료전지의 종류들 그리고 그 응용 분야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 자동차 여기 들어가는 결국에는 이제 연료전지에 가질 어,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연료전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수소경제, 하이드로젠 이코노믹스 이제 수소경제라고 하죠. 수소 경제에서는 이제 연료전지 퓨얼셀이라는 놈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장치가 바로 연료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화석연료 중에서도 뭐 천연가스, 석탄, 뭐 석유, 뭐 잔사유 이런 놈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증기 열분해를 해서 혹은 열분해도 수증기 개질을 하기도 하고 열분해를 하기도 하고 가스화하기도 해서 수소를 생산해 내는 거예요. 수소를 생산해 내서 연료 전지를 돌리는데 얘네들까지가 이제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도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명명을 붙였고 혹은 블루 수소 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는 이게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로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체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뭐 바이오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분해보다는 아마 전기분해 쪽이 좀 더 많이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이런 에너지원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린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려 하는 게 이쪽을 지금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이쪽을 추진해서 아마 2002년 말까지는 완전히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독일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늦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제 발전용, 가정용, 수송용, 휴대용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한번 또 했고요. 그다음에 어, 연료전지라는 건 어떻게 운전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수소가 궁극적인 반응은 이거예요. 수소가
정확하게 하면 수소가 연소되는 거죠. 산소를 만나서 H2O 바로 이제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죠. 수소 여기에 수소가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O2가 보이죠. 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궁극적으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 과정에서 어,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단순하게 물만 생기는 게 물질의 입장에서 물만 생기면 에너지가 또 생겨나게 되겠죠. 왜냐면은 요놈의 에너지 준위가 요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화학 반응,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대로 화학 반응만 벌어진다면은 바로 이제 그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전기화학 장치다 보니까 열 그다음에 전기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로 생성이 되지 못한 나머지 놈들을 바로 열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에는 전기 더하기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놈이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열량 중에 열량이 얼마다 그리고 전기가 얼마가 나왔다 보면은 전기 요만큼이 전기 효율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전기 효율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극이라고 얘기인데 사실은 연료전지에서 음극, 양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수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음극이고 그 음극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료전지에서는 이쪽 연료가 들어가는 놈을 에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수소가 전자를 잃었죠.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안 나와요. 잠시만요. 산화 반응이 일어난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 자,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즉 영어로 말하면 옥시데이션. 전기화학적으로 옥시데이션이라는 건 전자를 잃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반응이 전자를 옥시데이션 반응이 있는 전극을 에노드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캐소드는 옥시데이션의 반대는 리덕션이요. 리덕션, 즉 전자를 얻는 거죠. 자, 산소는 전자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이 벌어지는 장소를 바로 캐소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여기 캐소드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전압차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표준 전압 수소의 표준 환원전이는 0V죠. 그다음에 산소의 표준 환원전이는 1.23V.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1.23 빼기 1.23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빼는 거죠. 빼기 0이니까 1.223V가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1.23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그건 뒤에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전압차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발생 자체가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과정을 바로 연료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적인 케미칼 리액션이랑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 바로 이제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화학 반응 같은 경우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이게 뭐 수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집합이 더 큰 집합인 거죠. 즉 화학 반응의 여러 범주 안에 전기화학 반응이 들어 있는 겁니다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 함은 원자 자체의 파괴가 없다라는 거죠. 원자의 재배열로 인해서 어떤 분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화학 변화 혹은 일반 화학적인 반응으로 불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 바로 전기 전기화학 반응이라 하면 결국에는 전기 혹은 전자가 개입되는, 즉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전자가 거래되면 전자가 들락날락했다 반응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바로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근데 이 반응은 어떻게 변하면 바로 이제 자발적이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돼. 여러분이 학부 때 이런 거를 배웠죠. 어? 어, 델타 G라고 얘기하죠. 델타 G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높다면, 반응물 생성물이 델타 G가 높다면, 자 요만큼의 전제 델타 G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거는 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발적 반응은 이 말은 무슨 때문에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지 0보다 작아야지만 어떤 그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그 전압이 0보다 커야 돼요. 전압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델타 G 델타 G는 마이너스 NEF2라고 하는데, 바로 요 기전력 요게 0보다 커야 되죠. 요 놈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델타 G가 0보다 최종적으로는 작는다는 얘기죠. 즉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기전력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 반응은 벌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해서 반응의 에너지는 뭐 전기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 밑에 그림에 좀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수소와 산소가 그냥 만나면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나는 거예요. 즉 그 수소가 반응이 아주 빨리, 즉 수소가 연소된 거죠. 근데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 전자는 사실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산소를 만나게 돼서 물이 반응된다. 이거는 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기도 생기기 때문에 요걸 바로 어, 전기화학 반응. 뭐에?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이라. 이 바로 연료전지다. 연료전지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응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전기화학적인 얘기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기화학 얘기를 꺼내기 이전에 전지, 바로 이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라는 말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사전의 뜻은 어떤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어떤 틀 안에, 어떤 그 틀 뭐 이런 거 안에 가둬져 있는 건데, 전지라는 거는 연료에, 즉 연료 말은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본을 통해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지는 세 종류, 크게 1차 전지,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방전만 되는 전지, 이런 것들, 알칼리 전지, 망간 전지 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수은 전지 뭐 이런 것들이 1차 전지죠.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고, 2차 전지는 충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동 걸 때 쓰는 납축전지도 있겠죠. 자동차의 납축전지가 쓰이는 이유는 제일 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전지, 아마 요새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좀 보기 쉽진 않은데, 아주 옛날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를 듣는 그 시대에는 충전되는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충방전이 되는 전지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쓴 게 리튬 이온 전지, 혹은 리튬에서는 리튬 폴리머 전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충방전이 되는 전지들은 일단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료 전지가 이제 좀 새로운 좀 개념인데, 뭐 혹자는 이걸 3차 전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지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아마 연료전지는 처음에 일본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전지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게 그 잠겨 있는 놈이 아니죠. 이게 뭐 오픈 시스템이라고. 근데 반응물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공급된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전 즉 방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그 반응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충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뭐 3차 전지라고도 하는데 3차 전지라고도 하는 사람 아주 일각에서는 3차 전지라고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는데 이거는 저는 적어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3차 전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까지는 제가 들어봤어요. 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는 1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연료 전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 전지의 특징은 반응물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방전이 난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라는 놈은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연료전지라는 거는 연료전지의 역사. 이거 언제면 1839년에 그로브 경께서 아마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볼타익 배터리라는 어떤 제목의 논문을 내면서 바로 이놈이 연료전지라는 거 이런 거다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언제야? 이게 한 1800년, 1842년에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이 언제 2020년 2000한 어, 200년가 200년이 좀 안 되네요. 한 180년 정도 대충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한 대략 한 180년 정도 전에 이런 개념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극과 양극이 여기서 존재하는데 음극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가 요 반응이 일어난 장소, 요 반응 일어난 장소고 양극 바로 여기가 요 반응 여기서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로브 경께서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이걸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연료전지는 전기분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수전해 물을 전해서 바꾼다라는데 일렉트롤라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은 여기서 사실 음극 양극은 얘기했지만 배터리에서는 음극과 그 에노드하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역방향이니까 여기가 캐소드가 되고 여기가 에노드가 돼줘야 되는데 에노드 캐소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 표준 환원 전위가 높은 쪽이 양극입니다. 일반 전지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높은 쪽이 양극이고 낮은 쪽이 음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1.23V니까 표준화는 그 다음에 여기는 0.0V죠. 수소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가 양극, 여기가 음극이고 여기 역시도 그 연료전지에서도 이쪽 표준화는 전위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양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양극, 음극은 변하지만 에노드, 캐소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배터리라든지 어떤 2차 전지를 손댄다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아는 내용이지만 연료전지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대목을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전기화학 반응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연료전지를 하기 이전에 연료전지라는 건 분명히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한 관련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연료전지는 아니지만 이게 다니엘 전지죠.
다니엘셀에서는 자 구리와 징크,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 간에 서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인데, 자 아연이 금속 형태로 존재하고 구리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연 쪽이 그 표준 환원 전위가 낮죠. 그리고 구리 쪽보다 구리가 아연보다 표준 환원 전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쪽이 양극이 되는 거고 아연 쪽이 음극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기가 편한. 좀 글씨를 내가 너무 못 썼네요. 그다음에 구리가 양극이 되는 거고 징크 쪽이 음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구리가, 자 여기서 보면 징크끼리 보면은 이가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거죠. 즉 아연은 전자를 잃은 거죠. 그래서 산화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가 에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덕션이 벌어진 자 여기가 캐소드가 되는 거죠. 자, 구리는 여기 구리 이온이 구리 금속이 된 거니까 전자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전자를 뺏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리덕션이 벌어지는 거고, 자, 구리는 환원되고 아연은 징크는 산화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다룬 거고, 이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전위라는 건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 안에서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위를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전하 하나당 몇 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주울 퍼 쿨롱을 줄여서 우리는 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볼트 같은 것만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여기서 전류를 안 적었네. 전류는 여기서 전류는 뭐냐면 그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 되겠죠. 전하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쿨롱 퍼 세크가 되겠죠. 이놈을 줄여서 우리는 암페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전기화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전기화학적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 얘기하고, 이 얘기는 또 몇 번 또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연료전지에 대해서 뭐 백날 설명해봐야 연료전지의 전기화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산화는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전자를 잃는 거, 즉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발생한 거죠. 징크가 전자를 발생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환원, 물질이 전자를 얻으니까 전자를 소모해 버린 거죠. 먹어버린 거죠. 전자 소모. 그 다음에 전극은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전기화학 반응은 분명히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에노드라고 부른다.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이 벌어지는 장소를 에노드, 전자를 얻는 반응이 벌어지는 장소를 캐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 음극을 얘기하는데, 이건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양전위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음전위를 갖는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표준 환원전이 표준 환원 전위가 상대적으로 양전이다, 높다라는 거죠. 음전이 낮다. 어떤 두 가지 물질을 전극으로 만든다면은 서로 이제 양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두 가지 물질의 표준 환원 전위를 비교해서 표준 환원 전위가 큰 놈이 양극,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놈이 음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지금 종류별 얘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퓨얼셀의 종류들인데, 퓨얼셀의 종류들은 PMFC,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 내내 다룰 총 내용들 이거 얘기를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할 테고, 그 다음에 AFC는 알칼라인 퓨얼셀입니다.
알카라인 퓨얼셀 이거는 포스포릭 퓨얼셀 인산염 연료전지라고 하고 몰튼 카본 퓨얼셀 그다음에 어, 고체 산화물 퓨얼셀 FC 열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는 얘기를 해본다면 전해질을 어떤 놈으로 쓰냐? 펜 같은 경우 수소 이온 교환막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나피온이라는 그 듀퐁사의 나피온이라는 물질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 PTFE 시스템이고 그 황산기가 좀 불소개이기 때문에 좀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고분자막이고요. 그다음에 수산화 칼륨을 씁니다. 보통 이제 그 아마 이거든 KOH겠죠.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포스포레이트 인산을 써요. 이거는 H3PO4 인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 리튬 혹은 탄산 칼슘을 사용을 하는데 이놈이 고온에서는 이제 액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몰튼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OFC는 지르코니아라고 있는데 뒤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YSZ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트리움으로 그 스테빌라이즈된 지르코늄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지르코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특징을 얘기하면 작동 온도는 PMFC가 30도에서 100도라고 하는데 사실 30도보다 더 낮은 데서도 작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놈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의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놈이에요. 근데 알카라인 퓨얼셀 같은 경우는 50도씨에서 200도씨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레이티드 퓨얼셀은 220도인데 보통 120도에서 220도 정도 사이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고온에서 인산이 좀 안정화됩니다. 고온이 인산에서 안정화되는 요 온도가 요 온도대예요. 그리고 650도 정도에서는 탄산리튬이나 탄산칼륨 같은 경우는 액화가 됩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거. SOFC는 사실 500에서 100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500이 아니 최근에 500도씨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실제적으로는 대략 한 800도씨에서 700에서 실제는 700에서 80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YSZ이라는 이트리움 스테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요 온도에서 OH- 이온의 전도성을 띠게 돼요. 자, 그 얘기를 OH- 제가 잘못 얘기해요. O2- 2-죠. 산소, 이가산소의 어떤 그 가지게 되는데, 자, 이동 이온은 구동 이온 자체는 여기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거죠. PMFC. 그다음에 알카라인 같은 경우는 수산화 이온, PAFC는 거의 PAFC랑 PEMFC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작동 온도가 좀 다른 거. 그다음에 수소 이온 이동. 그다음에 이거는 탄산 이온 MCFC는 탄산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안에 또 그 CO2를 좀 넣어줘야 되는 좀 일이 있어서 MCFC 같은 경우는 CO2를 먹는 발전 장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OFC 같은 경우는 산소 이가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되는 연료는 거의 대부분 수소 혹은 CO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온이기 때문에 얘네도 CO가 자체가 또 산화되면서 어, 산화되면서 얘네들도 연료를 쓸 수 있지만 사실 메인은 수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연료는 다 사실상 수소를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와 수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그 연료전지의 그 타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알카라인 퓨얼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알카라인 퓨얼셀 바로 이 놈이죠. 이 놈을 얘기합니다. 이 놈은 첫 번째 OH- 이온이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은 여기서 수소가 들어오죠. 수소가 들어와서 수소가 OH- 이온을 만나죠. 수소는 여기서 또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수소가 전자를 잃으니까 옥시데이션 반응이 여기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죠. 어쨌든 OH- 이온은 얻었지만 전자를 잃었으니까 어찌됐든 얘는 그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여기는 에노드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캐소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가 여기가
KOH 같은 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그냥 산소가 여기서 이제 없어지고 끝나는 거죠. 대신 여기 수소는 물이 돼서 나오는 거. 이런 반응을 가지는 거고, 요 사이에 구동 이온이 OH-다. 그 다음에 캐소드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사에서 우주선에다 탑재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해질로서, 바로 여기죠. 요 전해질로서 수산화칼륨, 그 포타슘, 수산화칼륨이라든가 아니면은 KOH 같은 그 저가의 알칼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는 순수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로서는 산소를 사용했어요. 공기 사용하지 않고 산소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산화탄소가 없는 우주선 탑재용으로 먼저 개발했고, 근데 일반적인 용도로는 PEFC보다는 좀 늦게 개발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FC는 이건 사실은 지금은 사실상 사장된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거를 손대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국내에서 어떤 업체들도 이제 좀 손은 댔다가 이제는 딴 데로 좀 많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메탄올 그 카트리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의 전원을 사용하는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전원으로 사용하기엔 또 얘 또 너무 커요. 그런 소형화는 할 수 있지만 얘들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메탄올이 여기 직접 메탄올,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 그래서 DMFC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메탄올이 들어가죠. 메탄올과 물이 들어가서 사실은 여기서 그 똑같이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랑 저기 그 메탄올 어떤 그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캐소드에서 산소를 만나서 뭐 이런 반응이 벌어지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탄올이 CO2와 수소 이온으로 쪼개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해서 반대쪽으로 하서 수소 이온과 전자, 이쪽으로 넘어갔던 전자죠. 이 전자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메탄올을 직접 분해해서 수소 이온을 만들어서 전달시키는 형태의 DMFC라는 거. 그다음에 전해질 막이죠. 이 전해질 막은 팸하고 똑같이 나피온에서 나온 나피온이라는 물질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PMFC의 치명적인 문제가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동차 같은 경우 고압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휴대용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저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반응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반응 속도가 느려요. 연료전지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후진 거죠. 그 다음에 PMFC하고 비교해서 개질기가 필요 없는, 수소 생산하는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치명적인 문제점은 요 메탄올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메탄올이 오면 멤브레인을 통해서 크로스오버로 돼서 이 캐소드 쪽으로 크로스오버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DMFC로 만들어진 핸드폰용 배터리를 오래전에 한 16, 7년 전에 뭐 이거를 이제 시판한 적이 있었는데, 두께가 4cm예요. 두께가 4cm. 그럼 이 정도면 벽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만 시켜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몰튼 카본 퓨얼셀 MCFC에 대한 얘기,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을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MCFC는 여기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깝게 그대로 들어있네.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노드가 CO3, 그러니까 그 탄산이온을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전자가 생성이 되고, 이 전자가 바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캐소드 쪽으로. 캐소드에서는 산소와 CO2 그리고 전자가 만나서 CO3 그 탄산이온이 돼버린 거고, 여기서 이동되는 저 전해질이 바로 탄산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CO2를 다시 이렇게 재순환시킨 그런 모양인데, 여기다가 또 캐소드 쪽에다가 또 밖에서 CO2를 또 공급을 해준다면은, 또 굉장히 그 공급을 해주면은, 저기 어떤 공장에서 CO2가 나오는 공장이 있다, 아니면 또 화력발전소의 옆에서 보조 전력으로
보조 발전으로 CO2를 먹는 장치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MC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발전용인데 아마 메가와트 단위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OFC라고 얘기하는데 SO 솔리드 옥사이드 우리말로는 고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SOFC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 첫 번째 산소 이가 이온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좀 얘기부터 얘기하죠. 수소가 역시 산소 이온을 만나면서 전자를 발생을 하는 거죠. 전자를 발생해서 이 전자는 결국엔 전기적인 일을 하고 캐소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캐소드에는 산소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여기에 보이죠? 산소가 다시 전자를 먹죠. 그래서 산소 이가로 변해가지고 이거죠. 요 반응이 벌어진다는 거죠. O2가 전자 두 개, O2 2분의 1몰이 전자 2몰을 만나니까 산소 이가 이온이 돼서 요 이온이 이동하는데 사실 일렉트로라이트는 정확하게 하면은 이트리움 스테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 바로 Y2O3를 전해질 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두께는 5에서 250 마이크론 정도고 그다음에 800도씨에서 1000도씨 정도인데 사실은 요즘 한 700도씨 정도까지 낮췄다고도 합니다. 고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내부 계질에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H2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계질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질기가 이제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부 계질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CH4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이 고온에서 내부 계질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고온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고 다 연료전지와는 달리 촉매 없이 여기도 뭐 특별한 촉매가 없이도 왜냐면 고온이기 때문에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고온 운전이에요. 고온 운전을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여건 각각의 구성품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쪽은 이제 고체죠. 고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라믹인데 왜? 지르코늄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세라믹 물질이죠. 세라믹 물질이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재 기술이 꽤 고난이도의 소재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수 킬로와트 대에서도 수 메가와트 대까지 발전 설비에 적합한 어떤 연료전지 방식이다라는 게 바로 SOFC입니다. 그 다음에 PAFC인데 이게 포스포릭 애시드 바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인산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인산염 연료전지 근데 사실 이게 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조는 에노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수소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된 수소는 전자는 나와서 전기적인 일을 하고 캐소드로 넘어가고 캐소드에서는 산소가 들어와서 아까 넘어왔던 그 수소 이온 그다음에 넘어온 그 회로 타고 온 전자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이동되는 이온 역시도 수소 이온이 이동된다라는 거죠.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작동 온도가 200도씨 이하에서 작동을 하는데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120도에서 160도씨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18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 이게 그 인산 전해질 바로 인산이죠. H3PO4가 안정이 굉장히 안정된 온도입니다. 요때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고 그다음에 또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PMFC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PTF에 함침된 탄화실리콘 그물망 여기에 그물망에 인산을 주입해서 이제 넣는 거죠.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 이제 빠져나간 경우에 따라서 인산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캐소드로 빠져나가 버리니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 같은 걸로 인산을 또 채워넣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순수한 발전율은 40에서 50% 정도의 굉장히 높은 발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서 사용 못하는 이유는 100도씨가 넘어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좀 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좀 조그맣게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좀 큼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좀 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이 팸, P, E,
줄여서 팸이라고 하죠. 팸퓨얼셀. 그 어, 고분자 물질인데 그 프로톤, 수소 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 근데 일본에서는 또 PEFC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폴리머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저 고체 고분자, 그러니까 고분자 전해질이죠.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그래서 일본에서 아마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는 말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PTFE의 구조에다가 SO3 황산작용기가 결합된 형태로, 황산작용기들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황산작용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이온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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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듀퐁사의 나피온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아닌 고체 고분자 중합체, 그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촉매로서 백금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 소형화가 필수적인 자동차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료전지 자동차라면 다 이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산영입에서 저온에서 작동되라는 거, 보통 작동 온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온도가 낮은 곳에는 실제로 뭐 20도, 2, 30도에서부터 이 정도까지도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영하에서도 시동이 되긴 됩니다. 이 정도로까지 굉장히 그 저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굉장히 매력적인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간 연료전지다. 그 수소전기차는 전부 다 PMFC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간 PMFC를 얘기하면, 저번에 적은 공간, 적은 무게에서 고출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고분자 전해질막이 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피, 중력, 충밀도가 충분히 높다라는 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해질 액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식, 어떤 유출, 뭐 이런 농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작동 온도가 100도씨 이하기 때문에 구동 온도가 낮아서 시동 빨리 걸어서 출발하는데 쉽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작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전극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극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귀금속 촉매, 주로 이제 백금이죠. 백금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백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논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촉매 피독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순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PMFC의 필연적인 심각한 태생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에서. 근데 문제는 귀금속 사용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피독에 대한 저항성 향상 같은 이런 문제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연료전지에서는 해야 되는, 여기는 아마 숙제를 의미하겠죠. 여기는 특징이죠. 특징을 여기까지는,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친환경 전기차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는 여러분이 아시죠? 요새 흔하게 흔들죠. 엔진이랑 모터, 그 전기가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전기랑 화석 연료.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 똑같은 건데, 그 방전됐을 때 전원을 벽에다가 꽂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배터리 사이즈가 얘보다는 좀 작게 되겠죠. 배터리 사이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즈를 조금 작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는 엔진이 사라져 버리고 모터로만 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정확하게 하면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토요타가 전기차
전기차를 뭐 생산한다라는 게 토요타에서 말한 전기차 안에는 일반적인 요 전기차랑 수소 연료 전지차를 어, 전기와 수소를 둘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토요타에서 말하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간다라는 거. 이제 얘네 둘 다 특징이 무공해 차량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공해가 많이 나오긴 하죠.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소차라는 놈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수소는 차는 크게 수소 내연기관차가 있고 수소 연료전지차가 있어요. 근데 수소는 뭐냐면 연소를 해서 이거를 기계적인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게 내주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수소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낙스 등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2H H2가 수소 둘에 산소 하나가 돼서 두 개의 H2O가 생깁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거 기체 형태의 수증기가 생기는 거죠. 이 반응이. 자, 근데 여기 해보시면 3몰이에요. 이거는 2몰이에요. 반응을 통해서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엔진이 그 연료가 타면서 엔진이 밖으로 밀어내는 양압이 아니라 음압이에요. 뭐냐면 엔진이 발생하면 요 엔진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거꾸로 당겨나는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부속을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소 내연기관차는 이거를 끝까지 아마 BMW가 한 2000년대 초까지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했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은 오래전에 포기했고 BMW가 끝까지 붙잡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차로 돌아섰는데, 수소 연료전지차도 요즘은 아마 현대자동차와 토요타 이 둘만 이제 열을 올리면서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수소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돌린다. 결국엔 전기차인 거죠. 수소라는 건. 그래서 효율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근데 문제는 700기압 정도의 고압 수소 탱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수소차라고 하면 수소 연료전지차, 즉 수소 전기차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수소차는 결국엔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뭐 수소 연료전지 차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고압 탱크 안에 수소 충전소에서 고압 탱크 안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보통 700바 700기압 정도로 이제 밀어넣고, 이 수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산소가, 즉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들어오죠. 이놈들이 만나서 여기 발전자 기계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을 통해서 DC 전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동용으로 배터리 2차 전지를 또 놓기도 해요. 왜냐면 같이 연료전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 약간의 버퍼형, 이쪽이 이제 버퍼형이죠. 버퍼 개념으로 좀 배터리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들, 여기서 저장된 전기를 왔다 갔다 충방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메이커마다 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터를 돌려서 주행한다라는 거죠. 자, 장점은 뭐냐면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공해라는 거, 탄소 배제가 탄소가 사용일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를 여과해서 열전지에 주입하기 때문에 정화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충전, 그 5분 안에 충전해요. 수소 충전하는데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수소는 순환되면서 여러 소스에도 생산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요. 단점은 백금 사용한다는 거. 백금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막 있죠? 막도 비싸죠. 고가. 왜냐면 얘 비싸냐면은 저거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불 속의 고분자죠. 불 속의 고분자이기 때문에 좀 생산이 좀 어렵고 비쌉니다. 아직까지 또 하나 문제는 수소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가 좀 있어요.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수소 충전소도 아직 부족해요. 왜냐면 가격 문제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입지 문제라든지 어떤 지역에 설치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기도 하고 뭐 안전관리 비용이 좀 증가하게 하는데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금방 어렵지 않게 해결할 뭐 쉽다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그 연료전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 및 또 특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